자, 공민왕 때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 원나라는요, 사실 중국 대륙을 지배를 할 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지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중국인들을 약탈하듯이 마구잡이로 괴롭히면서 공포심을 자극을 해서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거든요. 자, 중국인들은 이걸 한동안은 견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게 되자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히 이 농민들이 농민군을 만들어서 원나라 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때 생겨났던 농민군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이 농민군들은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복장을 통일해서 갖춰서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에 수건을 똑같이 두르고 다녔대요. 빨간색 수건을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들이 전국에서 원나라와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이 워낙 거셌던 데다가 이 원나라가 당시에 많이 부패해서, 이 정부가 많이 부패해서 무너져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원나라는 중국 지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밀려나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의 초원지대로 다시 밀려나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를 북원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북원. 자, 그리고 이 홍건적 중에 일파가 주도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중국에서 이 홍건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명나라가 다시 중국 대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서 원나라에게 강한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고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민왕은 이 변화를 캐치를 했던 거고요. 이 공민왕 시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원나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요. 이 원나라가 간섭하는 그 시절에 많이 망가져버린, 무신 정권기부터 망가져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공민왕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은 그 과제를 전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공민왕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개혁의 키워드는 반원이었습니다. 원나라 반대한다는 뜻이죠. 반원자주개혁, 줄여서 반원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반원개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괄호 6번이죠. 자,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용을 다 지웠는데 선생님이 자, 당황할 거 없다 그랬죠. 여러분은 그 기존에 썼던 거 지우지 말고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들. 자, 먼저 첫 번째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있었어요. 원래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든 기구였는데 이게 계속 고려의 내정 간섭에 이용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글자로 그게 뭐였죠? 그렇죠. 정동행성이죠. 자, 정동행성을 공민왕이 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건드린 게 아니라 무신정권기부터 왕권을 크게 제약하던 왕의 인사권을 빼앗아간 기구가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자, 무신들이, 특히 이 최씨 무신정권이 왕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임명하고 사람들을 자르고 했던 기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정당이죠. 공민왕은요, 이 정동행성과 정당을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립니다. 이걸 폐지해서 왕권도 회복을 하고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나라에 몽골에 빼앗긴 땅들이 있었죠. 자, 동령부와 탐라총관부와 쌍성총관부, 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는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아직 남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면은 표시가 돼 있죠. 고려 동북면, 동북 쪽에 이 땅이 이 쌍성총관부를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공민왕은 이걸 실력을 행사를 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힘으로 되찾습니다. 고려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겠죠.
자,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딱 해버립니다. 자, 참고로 쌍성총관부 수복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할 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대요, 딱히. 왜냐하면 내부에서부터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원나라를 다시 배신하고 고려 편에 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쌍성총관부를 주도하는 지배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이자춘. 이 이자춘이 자기 세력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을 하면서 쌍성총관부 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이것 덕분에 고려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쌍성총관부를 원나라로부터 쉽게 빼앗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이면을 바탕으로 이자춘의 집안은 고려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고려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특히 큰 활약을 보였던 사람이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였다고 합니다. 자, 이성계 다 아시죠?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된 그 사람. 이 이성계가 이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정계에, 고려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 얼굴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있어왔던 패턴이에요. 신라 중대 때도 그렇고 이 고려 전기의 광종 때도 그렇고요. 기존의 기득권을 강력하게 틀어지고 있던,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는 이 세력을 왕이 누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자, 공민왕도 똑같이 합니다. 권문세족,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권문세족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들이 신진 사대부였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진 사대부. 이들을 크게 키워서 왕권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대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리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신진은 새롭다는 뜻이죠. 자, 이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 합격한 관리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고려 전기의 문벌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신진사대부는 문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공부한 학문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고려 전기의 문벌은 유교를 공부했다 그랬죠? 신진사대부도 유교를 공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은 이들 신진사대부가 공부한 유교는 원간섭기 동안에 고려에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종류의 유교, 신유교, 신유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새로운 유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유교 학문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공민왕이 적극적으로 발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공민왕은 무신 정권 때부터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국자감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성균관으로 만듭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편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성균관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예, 맞아요. 나중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가 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 성균관을 처음 세운 사람이 공민왕이었고요. 이 공민왕이 신진 사대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성균관을 세워놓고 그 성균관 학교 안에서도 사대부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 관직에 등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신진 사대부도 육성을 하고 하니까 권문세족의 힘은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이 했던 개혁 중에 권문세족의 힘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린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문세족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들, 경제력이 되는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인 패턴이죠. 예전에 신라 중대 때 진골들이 가지고 있던 노급을 폐지한 것이나 고려 전기 때 광종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준 것이나 잠깐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고려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줌으로써 호족들의 힘을 꺾었던 그 정책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노비 안건법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이 공민왕의 정책은요, 노비안건법과 굉장히 비슷한 취지로 시행을 했고요. 하지만 다른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민왕이 새로운 관청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폐지를 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것도 설치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였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전민 변정 도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뜻을 풀이해 볼게요. 전은 땅입니다. 민은 백성이고요. 변은 판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이고요. 정은 바르게 하다, 바른 위치에 다시 놓다는 뜻입니다. 도감은 관청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예전에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다 빼앗아서 자기의 대농장으로 만들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자기 노비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국민왕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이 관청을 만든 겁니다. 다 조사를 해서 땅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요. 백성들도 노비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관청을 일부러 만들었고요. 자,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이끌었던 이 중차대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신돈이라고 합니다. 자, 공민왕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스님이었대요. 누구라고요? 스님이었다고요. 고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스님들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뭐 고려 전기의 묘청도 그렇고요. 이 신돈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고려시대 사회 문화를 정리를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꺾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공민왕의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제대로 힘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공민왕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는 사상 유례없는 전방위적인 침략을 받게 돼요. 외부에서 침략이 굉장히 잦아졌던 그런 시기였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 명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홍건적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홍건적 조직이 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어가지고요. 가끔 길을 잃고 떠돌다가 이상한 데를 막 찌르고 다니는 도적대같이 변해버린 홍건적도 있었대요. 자, 이 홍건적의 피해자가 되었던 대상 중에 하나가 고려였던 거죠. 자,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국토를 유린합니다. 홍건적이 이 공민왕 때 침략을 해온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다 건너에서 배를 탄 도적대들이 고려 해안가를 전방위적으로 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적대들은 일본에서 왔는데요. 당시 일본은 참고로 하나로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대요. 혼란함을 틈타서 일본의 도적대들이 들끓게 되었고, 이 도적대들이 일본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이 중국 해안가를 노략질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대요. 막 다 합치면은 10만 명이 넘었대요. 자, 물론 학설에 따라서 이 왜구들의 구성원이 일본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걸 다루는 것은 우리 수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침입과 침략을 효과적으로 격퇴를 결국에 고려가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전공을 크게 세워서 이름을 드날린 새로운 군인들,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보고 올게요. 자, 화면 보셨죠? 자, 사람을 두 명을 봤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영이라는 사람이고요. 들어보셨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오른쪽이 이성계입니다. 그렇죠? 여기 쌍송총감부 수복을 통해서 전개에 등장한 이성계가 여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성계와 최영으로 대표되는, 자, 따라해봅시다. 신흥 무인 세력. 자, 뭐라고요? 신흥 무인 세력. 이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은 공민왕 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 권문세족을 대체하게 됐고요. 이와 함께 신진 사대부들도 활약을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내부의 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관련 드라마를 보거나 글들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공민왕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누가 살해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기 바랍니다. 저 공민왕이 처참하게 죽으면서 이 고려에는 희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집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이 힘을 잃었던 권문세족들이 돌아올 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결국에 고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고려의 마지막 국왕이 이 공양왕이에요. 이 공양왕 때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거든요. 자, 고려가 하면 조선이 오는 거 다 알고 있죠? 참고로 1392년입니다. 이 연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공양왕과 공민왕 사이에도 두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름을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이 공민왕이 죽으면서 이 나라에 아문이 닥쳐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충격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충격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자, 중국에 당시 무슨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명나라가 있었죠. 자, 이 명나라는 당시에 고려를 의심하고 있었대요. 고려는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으나 명나라가 고려를 계속 의심했대요. 왜냐하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예전에 원나라에 항복을 해서 그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면서 간섭을 받은 역사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고려는 몽골편, 원나라편, 여기 여전히 명나라하고 싸우고 있는 북원편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계속 고려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고려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면서 어디까지 건드려야 고려가 본색을 드러내나 보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명나라가 고려에 걸었던 시비 중에 가장 심했던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봅시다. 지도로 보면은 고려가 공민왕 때 무력으로 어렵게 수복을 했던 쌍성총관부가 있죠. 이 고려 땅이 됐어요. 이 쌍성총관부를 명나라가 자기네한테 그냥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냐면은 이거 원래 원나라 땅이었는데 원나라를 대신해서 주인이 된 게 명나라니까 이제 명나라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쌍성총관부 땅 또한 명나라한테 돌려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당시 고려의 이 중앙정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왜냐면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 나라를 그냥 들어서 바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명나라하고 싸우기도 좀 거시기에 어떻게 할 거야? 자, 근데 이때 명나라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올 당시에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최영이었습니다. 누구? 최영 장군이요. 이 최영 장군은 노발대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억누르고 명나라와 한판 붙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붙느냐? 자, 여기 잠깐 지도에 강을 그려볼게요. 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이제 그려보겠는데요. 고려가 먼저 명나라를 선제 공격을 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어디를 차지하려고 시도를 했냐면은, 자, 여기 요동반도라고 있습니다. 이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북방의 땅도 차지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을 요동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동정벌은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의 전주곡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 조선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로 엮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괄호 7번입니다. 조선 건국. 자,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이 건국되는 이야기를 요동정벌을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동정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요동정벌의 총 기획자는 최영 장군이었고요. 요동정벌을 실제로 떠날 총사령관은 이성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정벌의 총사령관 이성계 장군은 휘하 부대를 끌고 압록강까지 갔는데요. 이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당시에 좀 여름이고 장마철이었거든요. 갑자기 물이 크게 불어나가지고요. 이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원정군이 압록강 가운데 있는, 자, 따라해봅시다. 위하도.
위화도라는 섬에 잠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위화도라는 섬에 잠깐 갇힌 그 사이에 이성계 장군은 이 원정이 계속 할 만한 원정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성계 장군은 요동정벌을 하기 전부터 이 정벌에 반대를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 고려가 무리하게 명나라를 자극했다가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요. 자, 결국에 이성계 장군은 본인의 판단으로 이 원정군의 말머리를 돌려서 중앙의 고려 정부의 명령이 따로 없이 그 명령에 항명을 한 거죠.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위화도 회군. 자, 그런데 이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나서 이성계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영 장군을 제거해야겠죠. 예, 맞아요. 이 원정군은 그대로 수도로 돌아와서 중앙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최영 장군을 몰아내고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동정벌에서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그런데 이 신진 사대부들은요, 여러 가지로 망해가는 조짐이 보이는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 고려의 앞날을 책임져줄 새로운 대안으로 이성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성계가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위화도 회군을 하고 최영 장군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대부들 사이에 이성계 장군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파가 나뉘게 됩니다. 이 사대부의 분열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발생을 한 거기도 한데요. 당시 사대부들 중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 이 고려 왕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쪽과, 그래도 이 고려 왕조의 충성을 다 바쳐서 고려를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자, 나라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을 했던 사대부들을 자, 따라해 봅시다. 급진파라 불렀고요. 고려 왕조의 유지와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쪽을 자, 따라해 봅시다. 온건파라고 불렀대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위화도 회군을 겪으면서 이 사대부들이 분열된 거예요. 급진파와 온건파로요. 근데 이 급진파와 온건파에는 각각 이들을 대표하는 사대부가 스타급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자, 잠깐 그림을 보고 올게요. 자, 그림 다 보셨죠? 왼쪽에 있는 인물이 정몽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자, 오른쪽에 정도전이 급진파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왼쪽에 정몽주가 온건파를 이끄는 대표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급진파는 이성계와 힘을 합치려고 하고요. 온건파는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건파 입장에서는 멋대로 군대를 돌려서 중앙정부를 도리어 치기까지 했던 이성계의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둘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온건파의 정몽주가 제거당하면서 급진파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고려의 운명은 망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성계와 손을 잡은 급진파들은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 고려에 필요했던,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개혁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무슨 개혁? 토지개혁. 왜냐하면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마구잡이로 긁어 모았던 이 대농장의 존재가 아직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조금씩 야금야금 없앨 것이냐? 확 없앨 것이냐? 사실 급진파와 온건파의 차이는 거기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급진적인 쪽에 손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토지를 싹 다 몰수해가지고 다시 분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 식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 토지개혁법을 과전법이라 불렀어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봅시다. 과전법. 자, 그래서 토지를 다시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쪽은 급진파 사대부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힘까지 갖추게 된 거죠. 군사적인 힘은 이성계가 갖추고 있었고요. 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고려는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급진파가 주도했던 토지개혁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급진파 사대부들과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을 꾸준히 압박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공양왕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왕 자리를 이성계에게 물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 자리를 물려받은 이성계는 곧바로 고려 왕조의 멸망과 조선 왕조의 개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고려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 느껴지죠. 처음에 고려가 세워졌을 당시에는 이 천하를 통일한 이 태조 왕건의 이 새로운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 고려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을 새롭게 세운 이성계와 그리고 이 사대부들은 망하지 않는 나라, 망가지지 않는 시스템, 권력자들 때문에 한두 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갖춰지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예, 맞습니다. 조선은 그 과제를 끌어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과 체제 정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고려시대 내용 정리를 하실 때요, 왕들의 순서나 왕들의 업적을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은 시대가 흐르면서 고려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변했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고려의 국내 정치 질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고려의 무엇보다도 주도하는 지배 세력이 바뀌었죠. 이 지배 세력의 변화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 차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잘 짚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따로 정리했던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시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되셨나요? 복습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